25살 김시연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대기업 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까만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입사 첫날을 맞이했죠. 손에 쥔 사원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건물 내부가 시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연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준비했고 운이 좋았을 뿐이었죠. 이번에 신입사원이 한 명뿐이라 좀 외롭겠지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기 없이 혼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회사는 생각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시연은 업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갔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팀장인 강 부장은 그녀에게 간단한 업무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며 환영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시연은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모두가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신입 환영회는 우리 태성의 전통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근처 와인바에서 할 예정이니 꼭 참석해요. 정 과장의 말에 시연은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죠. 환영회 전날 밤 시연은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을 고르려 애썼죠. 출근 일주일 차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환영회를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시연도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 환영회가 열릴 와인바는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연 씨, 환영회 장소로 같이 가요. 옆자리 선배의 말에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회사 생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고급 와인바의 별실에 마련된 환영회장. 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팀의 1년차부터 3년차 직원들과 과장, 부장, 팀장까지 모두 자리했습니다.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고급 안주가 가득했죠. 어서 와요, 우리의 새로운 가족. 정 과장이 시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밝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시연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신입사원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시연 씨,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강 부장의 말에 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인사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김시연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였지만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 과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연 씨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시연도 따라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 과장이 갑자기 웃으며 시연의 머리 위로 와인을 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시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과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전통이야, 재밌게 받아들여봐.
신입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다른 상사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부서의 일원으로 제대로 환영해 줍시다. 정 과장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시연은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시연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 이게 정말 전통인가? 머리카락과 옷에서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연은 화장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환영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후 시연은 환영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로 머리를 씻고 최대한 옷의 얼룩을 지웠지만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어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왔어? 이제 술도 마시고 즐겨야지. 정 과장이 말했지만 시연의 귀에는 더 이상 그 말이 친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환영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첫 환영회의 악몽은 끝났지만 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환영회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팀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변했습니다. 시연이 아침에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간신히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시연 씨, 커피 한 잔 타와요. 아메리카노 연하게. 정 과장의 첫 지시였습니다. 시연은 말없이 일어나 커피를 타왔습니다.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신입사원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프린트해서 제보내 놓고 회의실 세팅도 부탁해요. 신입이면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그날 오후 부장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시연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하는 동안에도 회의실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적응 중인가 봐. 근데 태도가 좀 그래. 신입이면 좀 맞춰야지.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워? 시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시연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대부분 자비리였고 실질적인 업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중요한 업무가 주어져도 아무런 설명 없이 던져주는 시기였습니다. 이거 오늘 오후까지 해놔요. 못하겠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알아서 잘해보세요. 정 과장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연이 질문을 하려 해도 귀찮다는 듯 대답해주지 않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물어보려 해도 모두 바쁘다며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시연은 처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려고 해요? 정 과장이 사무실 전체에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연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키웠나요? 기본도 안 된 사람을. 순간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연은 사무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업무 지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전달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굳이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견딜 수 있을까? 시연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연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요. 팀 전체 참석입니다. 정 과장의 메일이 전체 팀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시연은 그 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회식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매번 구석에 앉아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가끔은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야 하나? 그날 저녁 회식 자리. 시연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연 씨, 오늘은 좀 마셔야겠네. 요새 표정이 너무 어두워. 정 과장이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시연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억지로 마신 술이 속을 타들어갔습니다. 술이 취할수록 주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시연 씨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 그러게,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고? 시연은 술 기운에 흐려진 시선으로 정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요. 간신히 대답한 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시연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 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닦아내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뒤틀렸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연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가 울렸지만 시연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시연은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순간 시연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연아,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의사가 들어와 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시연 씨, 지금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적응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시연은 멍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적응장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가 신청서와 진단서가 회사로 전달되었습니다. 시연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연의 상황을 신임 나고자 정도로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못 버티고 나갔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인사과 부장 한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입사원 중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응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시연의 인사기록과 이력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우수한 스펙을 가진 신입이. 한준호 부장은 시연의 이력서를 넘기다가 문득 그녀의 성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김시연. 그리고 그녀의 주소지. 순간 한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인사부장 한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김시연의 인사기록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주소지, 학력, 가족관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부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임원진의 가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정보는 그의 예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시연은 태성그룹 김태진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아버지의 권력을 숨기고 일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준호는 즉시 결제를 올렸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회장 비서실 앞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김시연의 정체와 현재 상황,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 비서실에서 보고서가 김태진 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이 지금 이런 꼴을 당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가 구겨졌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연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입사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비서실장. 회장의 외침에 비서실장이 즉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실장을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그리고 시연이가 있는 병원 정보도 가져와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3명의 팀장이 회장실에 모였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까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모든 관련자들의 행동,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신저 기록까지 전부 확보하고 내 딸이 당한 모든 일들을 보고해요. 회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새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태성그룹 내에서 회장의 가족을 괴롭혔다는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태진은 조용히 딸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시연의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찬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야위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회장은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김태진 회장은 조사팀의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팀, 법무팀, 감사실이 동시에 움직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회 당시의 CCTV 영상, 정 과장 및 팀원들의 메신저, 대화, 이메일 기록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연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정 과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시연을 조롱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오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시연이 쓰러진 후에도 역시 못 버틴다며 비웃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 과장과 일부 팀원들이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연이 만약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입 적응 실패로 몰아가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의 보고에 김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치안을 가져오게. 한 명도 빠짐없이. 회장의 지시는 냉철했습니다. 사내 감찰이 전면화되면서 태성그룹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시연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 법무팀, 감사실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은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시연이 병가를 낸 이후 팀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다고 느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석 과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정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징계위원회 관련 면담이 있어 모시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시겠습니까? 순간 정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단어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혹시 그 신입 때문인가요? 정 과장의 말에 인사팀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로 안내할 뿐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석 과장,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정 과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입사원 김시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대우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회사 규정 위반이자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실장이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환영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연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장면, 그리고 그 후 웃는 정 과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 과장과 팀원들이 시연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민석 과장, 당신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위원회는 3일 후에 열릴 예정이며 해고 및 형사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정 과장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신입이라서 다들 그렇게 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 과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회사 출입증을 회수했습니다. 소지품을 챙기시고 오늘 중으로 회사를 떠나주십시오. 조사 기간 동안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 과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회의실에서는 시연의 팀장과 부장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관리 소홀 및 괴롭힘 방조 혐의였습니다. 그들도 곧 좌천될 운명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로 돌아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조직 문화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딸이 일반 신입사원으로 입사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에 재벌가 딸 직장 갑질 피해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시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태성그룹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회사의 대응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SNS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성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직장 문화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시연의 병실에는 회사로부터 온 공식 사과문과 함께 꽃바구니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시연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최소 한 달간의 안정을 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았기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회사에서 벌어진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미영은 딸이 걱정되었지만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진 회장도 집에 들어오면
시연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연은 결심한 듯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언가를 작성하던 그녀는 마침내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들고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시연의 목소리에 김태진 회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연아, 들어오렴. 시연은 조용히 서재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마주한 부녀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진은 딸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다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시연이 내민 종이를 김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퇴사서가 아니라 회사 조직문화 개선안이었습니다. 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퇴사하는 대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바꾸고 싶어요. 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진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거니? 그 고통을 겪고도? 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우리 회사가 더 나은 곳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요. 김태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싶니? 같은 부서로?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인사팀에서 직장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김태진은 딸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렴.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야 해. 약속해 줄 수 있니?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지지에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그룹은 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이 태스크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가에서 복귀한 김시연이 이 팀의 일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연이 회장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에서 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참석자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을 때 시연은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연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우리 회사에 입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네, 김태진 회장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회장의 딸이 아닌 한 사람의 피해자이자 변화를 만들고 싶은 직원으로서입니다. 시연의 당당한 목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팀장이 먼저 박수를 쳤고 이내 모두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태스크포스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과 신고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팀 내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 과장의 형사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연은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고, 이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정 과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성그룹 내에서는 시연의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모든 사례를 진지하게 조사했고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연은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접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후회는 있었지만 시연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한적한 카페의 창가 자리. 시연은 고요하게 커피잔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병가를 내고 복귀한 지 한 달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 과장은 해고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죠. 팀장과 부장은 지방 계열사로 좌천되었고 회사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유리창에 흐르며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비처럼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날들은 아직도 악몽처럼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김태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연의 아버지는 카페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시연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회사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지금 그의 얼굴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의자에 앉아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연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회장님 따님으로 대하거나 혹은 피해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스스로의 자리를 차근차근 만들어갔고 이제는 한 명의 동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시연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회장님 따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항상 그런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저 제 스스로 해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서 이 일을 공론화했기 때문에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시연은 아버지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궁금증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김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시연을 알아보고 그에게 물었지만 시연이 원치 않는다고 했기에 그도 딸의 뜻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시연의 소원대로 아버지는 그녀의 취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단다.
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회장님 따님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제 일은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하지만 가끔은 아버지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김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좋지.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쳤고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시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이들을 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요. 카페를 나서는 부녀의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시연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